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문화를 일구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지 세상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나 지역 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마을의 도시 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강좌를 통해 이런 안목들이 모여 문화가 있는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는 작은 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저는 생명정치재단 상임이사이고 미학의 집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시간 뵀기 때문에 익숙하시죠? 네, 이번 미추홀 학산문화원 강의 소개 잠깐 먼저 드릴게요.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는 지역 인문학 강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추홀 시민로드,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중에 문화 시민을 위한 미학, 천하의 잡것이 되어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총 4번 강의하고 있고요. 한 번당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강의 들으셨을 거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미학적 대화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로스 관련해서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가는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다면, 오늘 주제는 미학적 대화라고 하는 타이틀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 맺기의 연속이고,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미학적 대화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볼까요? 사실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게 참 막막해요.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삶은 달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유머도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한번 물었다가 답변을 받기가 어려운, 그리고 섣불리 대화 자리에서 이 주제를 꺼내 놓았다가 사람들한테 좀 핀잔을 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뭔지,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물어보면서 말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사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생로병사의 과정은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라거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 속에서 가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가고 우리가 가치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내가 존재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삶 속에서 펼쳐지는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나 자신과 그리고 다른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라고 하는 일 속에서 의미와 가치 역시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관계를 맺게 되면 그야말로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 비롯해서 다른 존재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그 자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학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말은 곧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말로도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는 이런 좋은 관계 맺기 위한 방법, 이건 결국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위한 미학적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미학적 대화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러면 다른 방식의 대화도 있는 건가? 뭐 철학적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 대화도 있을 수 있고, 문학적 대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여러 어떤 방법들,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은 미학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미학적 대화의 기술,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것,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1차적으로 이걸 수의 체계를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관계라고 하는 말이,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하죠. 하나와 다른 하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와 다른 하나 사이에 연결점, 그리고 이 하나와 다른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 여기에서 일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와 다른 하나, 이건 얼마든지 다른 차원으로도 확장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체와 부분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하나와 다른 것 사이의 관계, 이런 식으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독자만이 아니라 하나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항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좀 직관적인 그런 체계가 있다면 바로 그게 수의 체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수만 생각하면 좀 어지럽습니다. 이 산수를 너무 못했었거든요. 어릴 때에도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선생님도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일이라고 쓰잖아요. 저 어릴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물어봤을 때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요 말도 사실은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지? 요 단독자만으로는 아무런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최소한 이 주변에 이렇게 뭐 요런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 1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크다 혹은 작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1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0과 2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무엇인가가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존재 그 자체, 이것만으로는 어떤 의미라든가 가치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지만 이 일 주변에 어떤 것들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의미, 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부여되고 생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수적인 체계에 기초해서 관계성을 살피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관계성 전체로 우주의 진리, 세계의 모습을 좀 관찰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철학자가 서구에 피타고라스가 있습니다. 거의 한 BC 5세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25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2500년 전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서구의 지적 진리관,
그러니까 수의 체계를 통해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그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관을 만드는 데에 아주 대표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리고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실 이 서구의 진리,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관계 맺음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수적 체계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파악한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 변화무쌍하잖아요. 이런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수의 체계, 수적인 관계 맺음을 발견함으로써 여기서 이게 바로 진리이다.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서구의 정신사의 지적인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있고, 바로 그렇게 지성을 통하여서, 이성을 통하여서 진리이든 선함이든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게 서구의 정신사 전통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학적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술을 지금 터득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지성을 통하여서, 머리를 통하여서, 이성을 통하여서 진리를 추구하고 관계 맺음의 양상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의 한계는 없는 것일까? 이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일단 던지면서 서구에서는 수와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타고라스는 지성을 통한 관계 맺음, 이 활동을 가장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그리고 서양 정신사의 전통으로 남길 수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등장을 하죠. 1차적으로는 수학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음악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역시 이제 철학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많은 역량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제 피타고라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라든가 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서 그의 제자들이나 그 이후의 세대가 피타고라스 사상을 좀 글로 남기고 자료로 남기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피타고라스는 그냥 단순히 철학자나 수학가, 음악가라고 하기보다도 약간 종교적인 수행가의 이미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터득한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일종의 영혼의 수련, 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혼을 완성해 가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수행이라든가 수련 같은 것들도 강조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피타고라스가 남겼던, 그리고 서양의 진리관에 기초하여서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그의 유명한 명제는 만물의 근원은 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 변하지 않는 어떤 원형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찾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체계, 변하지 않는 상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그 모습이 이 모든 세계는 수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수의 체계로 환원하여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해한 현실,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러한 불가해한 현실 속에서도 질서와 규칙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수적 체계이고, 이런 수적 체계에 기초한 조화로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발견해야만 할 진리의, 그리고 아름다움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헤겔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서구 정신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틀이잖아요. 그냥 빨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빨리를 속도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정확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건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말하지 않고 물건이 뭐 몇 미터 간격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뭔가 질서가 잡혀 있는 듯한 그리고 뭔가 규칙이 부여된 듯한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계의 모습 속에서 규칙, 질서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식 그리고 바로 그러한 질서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수적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만큼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체계도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아까 이야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이라고 하는 것도 0과 2라고 하는 이 다른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수적 체계로 보여줄 수가 있고 비례 관계 같은 것들도 역시 수적 체계에 기초하여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적 체계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감각적으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이성 능력을 통하여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모습인데 바로 피타고라스 이후로 바로 그렇게 이성을 통하여서 수적 체계로 세계의 관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은 이성 능력의 강조, 경향으로 좀 이어져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헤겔 등으로 이렇게 서구 정신사의 역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정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철학자들이고 그런 이성 능력을 기초로 하여서 소위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미학이라고 하는 이 중심점을 생각해서 과연 그렇게 이성과 머리, 능력,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게 삶의 모든 일들을 관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성적인 진리의 형태, 이성을 통하여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형태를 가장 간단하게는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명제 내지는 데카르트 철학의 기초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명석판명한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석하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 클리어라고 표현을 해요. 판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distinct라고 표현을 합니다. 클리어라고 하던 것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죠. 다른 잡스러운 것들이 끼지 않고 순수하고 아주 명쾌하게 모든 일들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 distinc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들과 특성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성 그리고 분리 내지는 어떤 분별이라고 하는 게 이성을 통하여서 추구할 수 있는 진리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는 것. 1이라고 하는 건 2하고 섞일 수가 없죠. 이 숫자들만 보더라도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순수성과 분리, 다른 것들과 어느 정도로 분리되어 있는가, 나누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사실 이성적 진리, 이성을 통하여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성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학문들이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하고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성 능력을 통하여서 전문 지식들, 수학, 물리학, 그다음에 생물학, 그다음에 다른 인문학 분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클리어하고 디스팅트하게 문학이면 문학,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나뉘어지게 된 거죠. 각 학과가 나뉘어지듯이. 그리고 그렇게 각 학과가 나누어지게 되면서 전문 지식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전문 지식이 발전한 것을 기초로 해서 기술 문명 그리고 자본 등이 발달을 해온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들 서구의 정신사에서 이성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현대 인류에까지 남아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물음을 또 한 번 던져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명석판명한 진리, 이성의 능력을 통하여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한 진리에 기초하여서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 문명이라든가 자본을 발전시키는 이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이익만을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서 물론 이와 같은 전문 지식과 기술 문명, 자본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으로써 동시에 이성적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우리 사회 문화에 너무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분리시킵니다. 다 나누어요. 인간과 자연도 분리시키고 인간 안에서도 나와 너를 분리시킵니다. 이건 뭐 우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 안에서도 감성과 이성을 다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다 분리되고 분열된 상태에서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분리가 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나뉘어진다. 내가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명사적인 흐름 그리고 인간의 욕망 같은 것들의 그 추이를 놓고 보면 분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는 게 일종의 서열의식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나은가 이 의식이 그리고 이 욕망이 바로 따라붙는 모습이 지금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하면 인간이 나은가 자연이 나은가 나와 너를 분리를 시키면 내가 나은가 네가 나은가 감성과 이성을 분리시키면 감성이 더 우월한가 이성이 더 우월한가 라고 하는 식으로 바로 위계의식과 서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여러 고통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일종의 차별의식 이 속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면 그리고 보다 우월한 지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면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붙기 때문에 일종의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억압과 어떻게 보면 복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폭력적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이제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리와 서열로 인한 고통, 이런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겠는가. 사실 이런 서열의식 속에서, 위계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마음껏 펼쳐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실 그렇게 막 비교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내가 변변치 못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울한 일이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축소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폭력적이고 그리고 생명을 억압하는 삶의 방식은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일구어낸 한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이성 능력, 이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위에 두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다시 좀 열등하게 취급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은 그리고 이런 진리관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성을 강조하는 지성 중심의 진리관, 그리고 머리를 통해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관계 맺음이란 있을 수 없는 걸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학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훨씬 더 많은 어떤 초점, 무게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구의 근대, 17세기, 18세기, 그리고 19세기 한 중반까지의 이 시간은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그러한 문제의식이 발생할 수 있었던 많은 어떤 이론적인, 문화적인, 사상적인 그런 배경들이 집중적으로 좀 생겨난 때이기도 해요. 특히 이성과 감성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데카르트와 아니면 바움가텐 이 두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입장 속에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감성에 따라서 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인간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능력으로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떼어놓아서 이야기하기란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워낙에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만 인간을 이해하고 진리를 수립해가고 그리고 삶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을 통하여서만 터득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대립항으로 내지는 이성이 미처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완하는 그런 능력으로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주도적이고 그리고 강조해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 바움가텐 중심의 미학적 그런 활동 속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학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감성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학문 세계에서든 우리 일상에서든 감성적으로 감성의 힘을 강조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같은 시기에 이제 이거 18세기 말이죠. 벌써 1797년이니까요. 18세기 말에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 기획이라고 하는 이 원고가 이제 독일 지역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자료들이 좀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어쩌면 헤겔이 썼을 수도 있다. 아니면 어쩌면 쉘링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썼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헬덜린, 이제 시인으로 훨씬 더 유명하죠. 이런 헬덜린 같은 철학자가 썼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 이론가들마다 철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을 좀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썼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원고입니다. 이 원고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특히 뭐 철학이든 학문 분야든 아니면 일상 분야이든 단지 이성적인 능력에만 빠져서 사는 것은 그리고 이성적인 능력을 가장 우월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우리 삶 자체를 편협하고 기계적으로 만들 뿐이다. 우리는 보다 더 미학적 인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철학도 보다 더 심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원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감성의 이 원고를 기초로 해서 살펴보면 감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인간 안에서 감성적 능력을 어떻게든 활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성과 이렇게 완전히 딱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식 활동이든 아니면 몸의 활동이든 이 활동들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일종의 감성 활동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에도 감성적 힘이 불어넣게 되면 이게 생명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취지의 원고이거든요.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컨대 나 이거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명제가 있다고 보죠. 이건 굉장히 이성적이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명제이죠. 그리고 아주 명석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이성적인 능력만을 발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감성적 철학으로 바뀐다. 심미적 철학으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감성적인 힘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면 이 같은 명제가 똑같은 현장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이구나.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죠. 그냥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생생하게 그 진리를 느끼고 내 안에서 그러한 명제가 생겨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보고 느끼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감성적 영역이 확 들어온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번을 보면 조금 더 이야기가 좀 하기가 쉬울 텐데요. 사실 근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풀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대 철학 내지는 근대 미학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요 칸트 먼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칸트 책은 철학이라든가 미학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도 있는 그런 철학자예요. 물론 좀 너무 어렵고 사변적이고 난해하긴 해요. 그런데 칸트가 추구하는 철학의 포인트, 어떤 부분을 밝히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알게 되면 와, 칸트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칸트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아, 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인간 차원과 자아 차원은 조금 다르죠. 이건 보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나 차원은 조금 더 사적인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칸트는 모든 자아, 너도 자아이고 나도 자아인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영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아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 누구나 자기 자신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 내적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감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더라. 감성 능력은 일종의 수용성으로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활동이다. 그래서 감각 기관을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끼고 이 모든 것들, 다른 존재의 특성들을 감각 기관을 통하여서 수용하는 활동, 이 활동을 1차적으로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게 칸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단순히 이런 감성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성 활동을 통하여서 여러 속성들을 수용을 하고 그렇게 수용된 그 속성들을 종합하여서 일정 정도 어떠한 알미라고 하는 것을, 이해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을 해내더라. 이것은 컵입니다. 이것은 모니터입니다. 이것은 커피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이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더라. 와, 진짜 신기한 존재이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칸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능력을 인간은 1차적으로 감성을 갖고 있고 2차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감성이 하는 일은 외부 세계를 수용하는 일이고 이성이 하는 일은 자발적으로 암과 이해, 지식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인식 능력들과 활동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칸트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하고는 다르게 칸트는 이런 인간의 여러 인식 능력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인식론에 있어서의 어떤 확장, 인간은 그냥 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 이외에 다른 여러 인식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인간 인식 능력들 상의 관계 맺음 그 자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미학에서는 그래 뭐 칸트도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관계 맺음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좋은데, 보다 더 미학적으로 감성적 측면에서 관계 맺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들여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한 사상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헤르더는 사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뭐 이론가이기도 하고 문학과 관련된 그런 여러 자료들을 좀 남기기도 한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앞에서 이제 이성을 중심으로 했던 대표적인 그 철학자가 데카르트 뭐 아니면 칸트 이런 정도이고, 그런 이성 철학의 대표적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풀 수 있었다면, 헤르더는 아예 그 명제를 바꾸어서 나는 나를 느낀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감각적인 차원, 감각주의를 기초로 해서 인간과 자아,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 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더의 그 작업들 중에 특히 대표적으로 언어의 기원에 관하여 인류의 역사 철학을 위한 이념들 등등의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독서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헤르더는 감각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을 이해할 때, 나 자신을 이해할 때, 그리고 우리 삶을 이해할 때 다른 막 이성, 관념, 어떤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진리, 이것은 하나의 관념상일 뿐이지 내가 몸을 직접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행적인 삶의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아니다. 내가 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진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청취되고 섭취되고 수용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헤르더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나 논리, 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어와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르더에게서는 사실 언어와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이성적 차원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는 이 말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런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하여서 전달되는가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음성, 톤, 목소리, 속도, 이와 같은 감각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저의 내면, 저의 생각, 저의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성 따로, 감성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몸과 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러한 감각적인 내용들,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나, 어떤 흐름들, 속도들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더는 최초의 어휘사전을 세계의 모든 소리들로부터 한번 이렇게 모아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획을 갖고 있어서 막 사전 같은 그런 작업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이 언어에서부터 성인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발전을 이렇게 쭉 해오잖아요. 사실 어린아이의 소리는 성인의
어린아이의 언어는 성인의 언어하고는 다르죠. 갓난아기의 언어는 그야말로 다 자란 성인의 언어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이는 말을 다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죠. 뭐 그냥 까까, 뭐 빠빠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해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운동을 같이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안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몸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라고 하는 이런 감각적인 속성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수집해가고 반복적으로 확인해가면서 성인의 언어체계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의 언어체계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언어라고 하는 것도 말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제스처나 톤, 억양, 그리고 어떤 목소리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보다 더 많은 지식들이나 이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전달되고 또 수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미학적인 삶, 미학적인 대화, 미학적인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성이라고 하는 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자아가 세계로 열리는 첫 관문이 감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나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버리면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나 문제들을 또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지식을 쌓기 이전에 어떤 자기 감각, 그리고 세계를 느끼는 감각, 그리고 자기 기분, 그리고 근본 기분이라고 하는 이런 감각과 기분 잡혀 있는 이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뭔가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는 그 순간에도 특정한 기분, 특정한 감각, 특정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분, 분위기, 느낌, 정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느끼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리는 그냥 단순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지적으로 수적 체계를 발견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방식으로 어떤 하나의 답을 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삶의 진리가 터득되는 것은 오히려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삶의 진리로서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다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은 곧 내가 다른 존재와 어떤 기분 잡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환원하여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 자신, 나아가서 다른 존재들과 어떤 기분 잡힘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다른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미학적 대화의 기술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미학적 대화의 기술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다 더 잘 감수하고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